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서민들을 가장 힘겹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주택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월세 대란으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쫓겨다니고 또 수도권 바깥으로 밀려나고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 서민들의 가장 큰 민생 현안, 이것을 박근혜 정부는 지금 얼마나 살뜰하게 그리고 또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있을까요? 이 가운데 서울시 SH공사가 기초단체와 주거약자 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상호 협약을 맺는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 정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서울의 공공정책,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SH공사 변창흠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 라디오 인터뷰에서 뵀었지만 저희 팟캐스트 인터뷰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유명한 팟짱에 저 처음 오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동안 주로 도시 문제 연구하셨고요. 그리고 네. 학자로 또 주택 문제 관련해서 저희 사실 경제부 기자들한테 그 전문가로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는데 SH공사 사장이 되신 뒤로는 잘 저희가 소통을 못했어요. 그런데 연말에 저희가 이렇게 한번 모셨습니다. 팟짱 첫 출연이신데요. 네. 상당히 많은 애청자들, 특히 해외에서 듣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해외 119개국에서 저희 방송 네. 듣고 계신데요. 애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H공사 사장으로 있는 변창흠입니다. 2015년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또 새로운 꿈으로 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박. 2016년엔 대박. 네. 굉장히 인상적인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SH공사 하면 시프트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서울의 공공주택 정책을 좀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한데요. 또 일부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이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서 제가 이제 도시 서민들의 주거복지 이렇게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직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네.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SH공사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시고 네. 그 일부에서는 또 영어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가끔씩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 해보니까 네. 아마 인지율이 거의 한 80% 이상
나이 드신 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또 90%가 훨씬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이 처음 만들 때는 1989년에 그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할 때 그때 그 200만 호 건설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서울시 쪽에서 이제 이런 데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위해서 이제 만든 회사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서 아마 도개공 또는 도시개발공사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이제 SH공사로 바꿔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데, SH공사는 이제 서울 하우징의 약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LH가 또 이제 랜드 앤드 이제 하우징,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또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그냥 우리 이름이 SH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약간 혼란스럽고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셔서 저희들은 이제 이름을 좀 풀어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LH 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되듯이 우리도 서울 주택도시공사 또는 뭐 서울주택공사 뭐 이런 방식으로 좀 풀어 써주려고 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SH공사라고는 알았지만 정말 그게 서울 하우징의 약자라는 얘기는 제가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은 도시재생이나 그 각종 이제 서울시의 이제 그 지원 사업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뭐 이런 그다음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도 이제 하기 때문에 하우징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좀 이제 도시 쪽으로 좀 넓혀야 되겠다. 넓게 서울 시민의 주거 행복을 좀 책임지는 공기관 또는 이제 실행하는 기관이 되자. 이래서 요즘 저희들 SH를 있는 김에 이제 서울 해피니스로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열심히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그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서울 시민들의 주거 행복. 서울 해피니스트.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도시 서민들이 이렇게 2016년에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주택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시민들의 행복의 상당 부분은 좀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 문제나 또 이제 학업 문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좀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당장 이제 집 문제가 부담이 덜 되면 좀 시간을 멀리 갖고 여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취업 준비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창업 준비도 할 수도 있고 작가면 이제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가 직접 이제 만나보니까 바로 그 점에서 좀 너무 귀중한 거다.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글을 쓸 수 있고 창업할 수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할 수도 있고 대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주택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미래를 제약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많이 공급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그 마음이 훈훈해지고 있어요. 아니 사실 왜냐하면 올해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월세 문제가 늘 심각한 문제이고 올해도 굉장히 오죽하면 전월세 난민 해서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 앞에서 번개를 다 했어요. 그래서 계속 밀려나고 도대체 어디까지 밀려나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출퇴근 거리 편도 2시간 되는 데까지 밀려나야 되는 거냐 이런 한탄이 쏟아졌는데요. 우선 그 올해 정부가 계속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른바 초이노믹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정책에 대해서는 또 학자이시기도 하시니까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 주택 문제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주택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게 대반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구도 급격하게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또 도시화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도시의 주택이 이제 많이 부족하게 돼서 이게 주택 문제다 그러면 주택 부족의 문제고 주택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죠. 그다음에 이제 한 집을 여러 명이 나눴으니까 이제 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을 가격이 단기간에 오르니까 먼저 사면 이익이 되니까 부동산 투기가 이제 급등하고 또 부동산 투기가 아주 만연하면 너도 나도 거기 딸려드니까 사회적인 격차도 더욱더 많이 생기고 그 이제 부의 정상적인
상승이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사회적 갈등의 요인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부유층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이 주택 공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주택 공급 문제가 이제 주택 문제의 본질이 되기보다는 네. 이 주택 가격이 2008년부터는 네. 그 폭락하는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폭락 아시다시피 네. 2008년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네. 파산 이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급락하게 되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그게 이제 파급돼서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에서 바로 그런 일이 1991년에 네. 그 부동산 버블 붕괴 사태로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다 이런 그렇죠. 경제 위기로까지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아주 가까이 지내는 이제 미국 또 일본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런 사태를 보다 보니까 정부는 주택 가격을 폭락을 막는 게 주택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우리에게는 좀 그 약간 겹치게 된 게 그 네. 시기에 이제 보수 정부가 이제 집권하게 된 겁니다. 네. 그 MB 정부가 이제 2008년에 이제 집권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출범하게 됐는데 보수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활성화, 시장에 의한 부동산 정책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주택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고 그럼 그 방법은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조세 감면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부동산의 공공성을 강화하던 기존의 조치들을 다 없애거나 폐지하고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정부인 박근혜 정부도 여전히 다시 이제 보수 정부이다 보니까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2년 돼서 또 다시 한번 또 세계 경제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라 그러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살리는 게 네. 이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거는 거래 활성화하고 부동산 가격 폭락을 막는 것. 즉 네.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부동산 정책에서 대상이 돼야 될 그 저소득층, 예. 세입자 문제라든지 또 전세 문제라 이런 부분은 자꾸 이제 도외시되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네. 부유층이 주택을 한 채나 두 채, 다주택을 막 가지게 되는데 네. 다주택을 가지는 게 정당성을 갖게 되고 이분들이 바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확대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이 주택 문제에 대한 기존의 기조가 완전히 2008년 이후부터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공공성을 잃어버리는데 훼손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2009년 3월부터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전세란으로 계속 이제 이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을 떠나서 이제 네. 경기도로 또는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서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네. 전세 수요로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네. 오랫동안. 예.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관측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잘못됐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전세란이 전세 수요가 줄 거니까 전세가 안정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거기다 전세도 시차를 갖고 있지만 그렇죠. 다시 오른다고 수없이 얘기해도 그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란 바로 부동산 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 또는 상승에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2014년 15년 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은 충분히 상승했고 거래량은 2006년 이래로 역대 최대치를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정상화가 된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전세 문제는 해결이 됐나? 전혀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는 해결이 됐나? 그동안 새로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는 청년층 주택 문제, 신혼부부 주택 문제, 사회초년생 주택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그 주택 가격은 더욱더 상승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데 규제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택, 강남 지역의 주택은 더욱더 오르고
또 이제 이 다른 주택들은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네. 이런 문제가 좀 상당히 좀 심각해지게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서 네.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거래 활성화는 이루어졌는데 네. 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심각성을 느끼고 요즘은 이제 리모델링 활성화라든지 네. 그다음에 올해부터 시작한 이제 주거급여 제도라든지 네. 그다음에 맞춤형 임대주택이라든지 전세 임대주택 같은 것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큰 흐름 자체는 그쪽에 초점 맞추자 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소 부족하지 않는가. 예.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한 부작용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 가계부채를 네. 이제 증가시켜서 그것도 이제 가계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큰 틀에서 보자면 그 경제 위기의 한 축이 바로 이게 가계부채 그리고 또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게 이제 주택 구입 비용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이것을 뭐 상환 기간을 길게 잡아서 빚을 내서 이제 집을 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금리 폭탄도 또 맞게 된다. 그러면 도시 서민들 갈 곳 없는 데다가 전반적으로 이 빚 폭탄에 또 시달리게 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내년 부동산 경기는 또 굉장히 암울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은 쉽게 예측하기 상당히 좀 어렵고 네.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고 주택 공급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좀 상당히 안정될 거다 또는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하락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 또 2014, 15년까지 또 올랐거든요. 네. 상당히 좀 이제 그 예측에 이제 그런 위험 요인은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 부동산 가격은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훨씬 더 많고 또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거다 이렇게 보는 데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추동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밀고 올라갈 거고 그다음 주택 가격 대비해서 전세금이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보태면 주택 그러니까요. 그 공급이 되고 가격 매입이 되고 그럼 이제 그것도 주택 매입 수요가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저금리이기 때문에 네. 그 주택 구입하는데 이제 자금 조달 부담이 이제 적은 것도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대로 가장 높은 주택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이런 측면은 이제 주택 가격이 내년에도 여전히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인이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주택 가격 상승 추세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따라가기 어려운 겁니다. 추경 매수라 그러는데 따라가려면 내가 이걸 부담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 이후에 내 직장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직장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고 내가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니까 네.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혼자 호가를 높게 불러도 안 네. 따라오면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 과잉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이제 미분양 공급 과잉이요. 예. 그렇죠. 이제 지금 그 전에 주택 공급 부족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네. 이제 공급 과잉이 상당히 좀 문제가 돼서 네. 올해만 해도 인허가 물량이 지금 뭐 거의 한 70만에 이른다 이런. 70만 호요. 네. 와. 근데 뭐 그건 입주는 한 2, 3년 후에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네. 이제 2018년, 19년 이제 위기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실제 이제 입주 물량이 약 한 27만 호쯤 예상되니까 이제 공급 과잉이 이제 점점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면 27만 호가 전부 서울 수도권 전체 전국에서 전국으로? 네, 예, 입주 예. 물량이니까 입주 이거는 물량. 이제 인허가 이제 승인 받는 거는 네. 사업이 착공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3년 지나야 이제 입주가 그렇죠. 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도 상당한 중요한 요소인데 미국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결국 이제 긴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지금 그러니까요. 올렸지 않습니까? 네. 0.25%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한 6개월간 아직 동결 상태에 있습니다만 금리를 올릴 예정이고 미국 장기 금리는 한 3.5%될 거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이제 그에 따라갈 거기 때문에 네. 미래에 이제 부담이 높아질 거를 이제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요인들도
아마 이게 가격의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정부 정책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이런 위기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 부동산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규제를 좀 강화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가계부채 이제 그러니까요. 위기 축소 차원에서 여신 심사 뭐 선진화 이런 명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좀 결합해서 보면 상승 요인들은 상당히 좀 줄고 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아마 그 부동산 시장이 좀 원래보다 더 상승 요소는 훨씬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또 그런 전문가들 예측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내년 상반기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정부가 어떻게든 주택 가격을 올리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급전직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하는데요. 네. 그 폭은 좀 얼마나 될 걸로 전망하세요? 글쎄요.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상반기라 그러면 아마 이제 각종 도로라든지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뭐 선거 공약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라는 게 있으니까요. 부동산 왜냐면 선거하는 후보들은 이제 좋은 도시 지역에 대한 이제 발전 공약을 낼 거니까 그런 기대치를 고려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긴 쉽지 않고 그다음에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는 이제 돈이 많이 풀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다소 침체긴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뭐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군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 과장! 바이어한테 화한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한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착한 콜 화한은 6만 9천 원입니다.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환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그 서울의 공공임대 주택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시프트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주택 마련이 쉽게 되고 또 20년 동안 임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갓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적어도 아이를 성년기까지 키울 수 있는 시간 동안 주택을 좀 보장받는 굉장히 매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또 주택이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니까 나머지는 이를테면은 가용할 수 있는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을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 수요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공공임대주택 이제 공급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뭐 이렇게 정당이나 이념과 무관하게 상당 부분 합의가 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거는 그 보수 정당에서 오히려 더 많은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제 이미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공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일찍 확보하지 않는 데서는 그냥 이제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한때는 뭐 전체 주택의 20%까지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네. 지금 또 한 12% 확보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고 있는데 현재 이제 주택 보급 그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한 전체 주택 재고의 한 5% 정도 수준이고요. 서울이 이제 한 6.3% 정도 됩니다. 이제 OECD 평균이 한 11% 되는 걸 고려하면 아직은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중앙 정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과거보다도 아무래도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그 열정은 좀 떨어졌다. 즉 정책 주안점은 좀 이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뉴스테이라든지 대안적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순수한 의미에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좀 그 정책 주안점이 좀 떨어지니까 아마 예산 비중도 좀 줄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출범하기 전부터 네. 이제 6만 호 공약이 있었고요. 네. 오세훈 시장 때 박원순 시장이 출범하면서 이제 8만 호로 이제 공약을 수정해서 매년 2만 호를 공급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 말로 그 목표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민선 이제 6기 들어서 추가로 또 이제 8만 호를 공급을 하는데 6만 호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이고 나머지 2만 호는 민간하고 같이 하는 이제 준공공임대주택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사는 그 중에서 이제 4만 38호를 하니까 1년에 만 호를 공급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제 어렵고 힘든 결정이고 또 추진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넓은 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성 시가지에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은 뭐 중앙정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의 많은 이제 반대가 있고 지자체 또 정치인들의 반대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좀 이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복지를 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책 선택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갈등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많은 우선 그 강조점을 둬왔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뭐 그 점에서 뭐 단기간에 외국처럼 뭐 전체 주택의 한 10% 20%가 돼서 안정되기는 좀 어렵지만 최소한 가장 어려운 분들 우선으로 이제 공급해서 그런 이제 주거 수요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서의 어떤 그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게 선행돼야 뭐 정치사회든 시민사회든 뭐 여러 가지 밸류에서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좀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인데 여전히 요새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힘든 게 지금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입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그게 임대주택 말고 다른 거 지어졌을 때 재산세 수입이라든지 주민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임대주택이 공급됐을 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임차인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으면 외지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또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복지 지출을 더욱더 유발하는 새로운 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정의 반 이상을 복지비로 쓰고 있는데 추가적인 복지 비용이 되는 반면에 공공 임대주택이니까 재산세 수입은 거의 없어지는 이런 상태니까 이제 반대가 심하고 그다음에 교육 측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교육 투자가 적으니까 학교 그 학력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있고요. 뭐 그래서 또 이제 또 인근의 부동산 가격에도 또 영향을 미친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반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또 이분들의 요구를 받은 이제 정치인의 반대까지 겹치니까 정말 강한 의지가 없으면 그리고 이제 주민들 또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지원과 지지가 없으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 좀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정부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정책 이른바 민간시장 활성화 방향에 너무 방점을 찍는 것이 오히려 불균형적 상태를 불렀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 총리도 유일호 총리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랄까요? 이것은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전환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정부도 이제 그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가계부채 증가나 이게 이제 경제 위기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과도하게 이제 채무를 늘리는 방식의 그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주택에 대한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주택이라는 네. 새로운 그 제도를 통해서 과거에는 이제 무주택자 그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이나 아주 취약계층 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주택을 공급해 왔다면 행복주택에서는 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들을 전체 70% 이상 이렇게 공급하고 그 입주자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제 위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입주자를 결정하니까 자기 지역 주민들을 넣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반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도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맞춤형 주택이나 리모델링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다행스러운 정책 방향 선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택 정책이 네. 과거처럼 이제 물량 위주 또는 이제 주택 공급을 많이 하기만 하면 된다. 또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된다.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될 시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택 부동산 시장이 이제 당초에 이제 2008년 이후에 있었던 거래가 활성화되면 가격이 오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던 시기도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수요자가 아주 구체적인 이제 주거 수요에 대한 요구가 있거든요. 네. 노인이다, 또 장애인이다, 또 그다음 청년이다, 신혼부부다. 그러면 이제 맞춤형 이 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그분들의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을 네.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미세하고 꼼꼼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좀 자율성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게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네네. 재정적인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주택 정책은 이제 주택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네.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또 주거급여라든지 주택 개량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각종 이제 마을 만들기나 공동체 활성화랑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집만 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맞춰주는 거니까. 생활기반시설까지. 그럼 이런 것들을 주택 정책을 지역의 도시 정책이나 이 문화 정책, 이 공동체 정책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택 정책은 경제 정책이나 시장 정책이 아니고 네. 단순히 주택 정책만도 아니고 그야말로 도시 정책이 돼야 되고 생활 정책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주택 정책의 주체가 이제 네.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고 지방 또 공공에서 네. 다양한 민간 주체들 사회적 기업이나 네. 협동조합이나 또는 NGO나 이런 데랑 또 네. 민간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데랑 같이 결합돼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데 정부가 좀 이제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적극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동안에 우리는 뭐 주택 정책 그러면 경제 정책 그리고 또 네. 다른 의미에서는 부의 축적의 수단 집을 사야 일단 돈이 분다 뭐 이런 생각들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시 정책으로 생활 정책으로 변화해야 될 시기가 왔다. 지금 한국의 수준이 그 정도는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네네. 주셨습니다. 작년 11월에 취임하셨어요.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이 훅 지나는데요. 네. 올해를 주거복지의 해 이렇게 선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SH공사 그러면 네. 이제 택지 개발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때로 그 지어서. 중에서 네,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회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우리 공사도 그런 역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 주택만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야말로 이제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돼야 되겠다는 게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비전을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이 되자.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대지 개발의 시대는 갔으니까 도시재생 이제 전문 기관이 되자. 이거를 제가 이제 슬로건이자 비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주거복지 부분만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게 우리가 이제 주거복지고 네. 또 이제 이 주택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주면 분양 가격을 낮추면 주거복지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봤는데 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복지란 것은 지역 단위에서 이제 생활 속에 밀착돼야 된다. 그러면 이 주택을 관리하는 단위 주체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돼야 되니까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주택 관리하는 회사 기관으로 이제 본사 말고 현장에 이제 8개의 통합관리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합 관리한다는 거는 이제 시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주거복지센터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근데 그걸 권역별로 나눠서 이제 주거복지단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가 이제 11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거복지센터별로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관리, 그다음에 이제 주거급여,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각종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주택 개량, 뭐 그 상담,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 지원 이런 것들을 그 같이 하도록 이제 역할을 좀 부여했고 네. 본사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 엘리트 그 직원들을 네. 이제 특히 이제 고위급도 내려 보냈습니다 현장에. 어. 그 바로 현장 경영이니까 네. 그 전에 이제 23명이 있었는데 간부만 22명을 내려 보냈고요. 네? 전체 간부만 22명이요? 예. 그리고 전체를 이제 43명.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SH공사에서? 그래서 이제 1급을 단장으로 4명을 내려 보내서 1급은 우리 직원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복지단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주거복지를 책임지도록 했는데 그거는 저로서는 상당한 좀 이제 실험인데 파격이네요. 예. 뭐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복지단이 단장이 이제 주도가 돼서 그 지역에서 이제 여러 지역의 이제 구청이나 또는 이제 사회단체나 기관들 뭐 민간하고 다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올해 동안 한 걸 보니까 네. 약 한 150개 기관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MOU 체결을 그저께도 서대문구청하고 그러니까요. MOU MOU 체결했는데 그런 게 주로 이제 우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협력. 구청하고 하거나 또는 민간기관하고는 복지재단하고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직원들도 우리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구나.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돼서 복지를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책임지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게 됐고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뭐 올바른 방향 설정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이해해 주신 게 저희들로서는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SH공사 하면 그 조직의 폐단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된 바 있었습니다. 네. 관료주의도 있었고요. 예컨대 SH공사에서 시프트를 정말 번듯하게 잘 지어놨는데 아파트만 지었지 그 안에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네.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이른바 생활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SH공사 직원들이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일단 아파트만 때려 짓고 그리고 우리는 다 지었으니까 끝. 네. 우린 몰라 이렇게 했다 해서 비판도 많고 비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도시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이 네. 사는데 필요한 주거복지 실현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예컨대 아파트는 있는데 학교는 멀리 걸어서 가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방식들이 좀 많이 결여됐던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일인가요? 네. 변창흠 사장님 시절에는 그런 일은 없다. 지금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에 제가 가보면요. 네. 와, 정말 아파트가 이렇게 달라졌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선 이제 요즘은 이제 그 300세대 이상은 네. 작은 도서관을 짓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작은 도서관 의무화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지금 37개 작은 도서관을 지어서 6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네. 책도 넣어주고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민 입주자 대표가 만들어지면 거기다 넘기는데 작은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 뭐 큰 경우에는 이제 경로당. 있고 그다음 커뮤니티 센터 있고 네.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게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 저기 그 타워팰리스 같은 데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도 조그맣게 좀 있는 데가 피트니스 있고. 센터도 있고. 네, 이런 그다음에 이제 무인 택배 센터 같은 게 예. 있고. 이런 게 이제 웬만한 단지들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만든 거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있지만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단순히 집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를 해서 상당히 좀 그러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직접 시설뿐만 아니라 네.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노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인 택배 센터에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네. SK 이제 행복재단하고 같이 그 도시락 네. 만드는 거 도시락을 직접 하고 그다음 네. 배달하는 네. 거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입주민에 대해 상담실을 이제 일자리 상담을 해준다든지 또는 뭐 자살 예방 센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뭐 고전 번역원하고 이제 번역 그 고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는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입양아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택을 제공해주고 그분들이 이제 원어민으로서 이제 입주민 네, 영어 강의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그냥 이제 학생들 이제 그 비전 스쿨이라 해가지고 네. 뭐 교과목 이제 네. 가외를 좀 예.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이제 선생이 돼가지고 해주고 예. 뭐 이런 활동들은 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단순히 집만 줬다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과거의 일이 네,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S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살고 싶네요.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무인 택배 시스템도 있고 제가 더 늙으면 경로당에 네, 큰 카드 단지인 놀이도 좀 경우에는 하고. 이제 네. 그렇고 이제 네. 단지가 크면 이제 그런 센터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넓은 부지가 적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단지가 되면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줄어들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 앞으로는 이제 그 단지 내에 그걸 다 넣으면 이제 그 사업성이 나오질 않고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 재생하고 이 임대주택을 같이 결합한다든지 이런 네. 방식으로 이 그 단지 내에 다 그 건물 내에 넣기 힘들면 지역 내에 넣을 수 네.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랑 협력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원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인 택배센터나 단독주택을 이제 그 관리하도록 이제 개량하도록 또 지원해주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방자치단체랑 같이 결합해서 이제 하면 그 단지에 없지만 그 건물 내에는 없지만 네. 그 인근 걷는 거리에 그래서 10분 동네라 그러죠. 10분 동네 내에는 경로당이나 그다음 어린이집이나 뭐 도서관이 있도록 이렇게 네, 그렇군요. 만드는 이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직적 관계에 따라서 그냥 뭐 아파트만 지으면 땡이고 벌 다른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변창흠 사장님 오신 다음에 뭐 이렇게 일이 많냐 그리고 간부인데 나를 어딜 현장을 내려보내냐 네. 이런 반발이나 내부에서 뭐 이런 건 좀 없습니까? 비판이나 우리 그렇게 일을 못하겠다 예컨대 뭐 흔들기라든가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내부에서 상당히 고전하시는 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네네 네. 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막 그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이제 그 임대주택 관리를 넘어서서 이제 입주민의 복지 또 마을 만들기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그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나 마을 만들기에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하고도 이제 방향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뭐 초기에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약간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인데요. 네. 올해 이제 12월에 한번 주거복지 페스티벌이라고 한번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활동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전시를 한번 해봤는데 네. 이게 방문하신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SH공사가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실제 그 하는 분들이 직접 와서 이제 전시도 하고 예. 우리가 했던 걸 좀 표로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스스로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네. 일을 많이 했다. 예. 네네네. 이렇게 협약을 한 150개 기관하고 협약을 맺었으니까 헤아려 보니까 이렇게 많았구나. 그렇군요. 뭐 그런 것들은 저희들로서도 좀 이제 공감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명실상부 이를테면 가버넌스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네. 그렇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그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한때는 우리가 싱가포르식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사장님께서는 대만의 타이페이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서울이 어디 뭐 벤치마킹하거나 대상화하거나 이런 해외 지역이 좀 있습니까? 해외에서 지금 그 서울을 벤치마킹 하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 해외에서 서울을.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타이페이시나 이제 신베이시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의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작년에 그 사회주택 추동연맹이라고 이제 젊은 이제 그 우리 사회주택이 우리로 말하면 공공임대주택이죠. 아,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이제 운동단체들하고 이제 전문가들 뭐 이런 데서 같이 모여가지고 그 마마클럽이라고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하여튼 이게 주거 확보하는 운동하는 분들인데 이런 마마클럽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타이베이에서 제일 비싼 땅에 들어놓은 겁니다. 10만 명이. 10만 명이요. 시위를 한 건가요? 그렇죠. 합법적 시위를 한 건데 우리도 이 비싼 땅에 누워나 보자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히 사회 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페이는 1989년에 우리나라는 그 89년에 이제 200만 호 건설하고 그다음 공공임대주택을 처음 한 건 영구임대주택을. 네. 그런 시기에 거기는 자가주택 촉진 정책으로 간 겁니다. 자가주택 촉진 정책. 네네. 그러다 보니까 타이페이에서는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5,000호밖에 안 됩니다. 5,000호? 네네. 그러니까 자가주택 보급률은 보유율은 거의 한 80%가 넘는데요. 실제 주택 가격은 우리로 말하는 강남 수준입니다. 네. 소득 수준은 우리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데도 그렇게 높다 보니까 이제 주거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런 여러 노력들이 작년 그 선거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페이시의 이제 그 시장님, 그다음에 이제 신베이시에도 이제 시장이 거기는 당이 다른데도 다 공약이 다 채택이 돼서 대만은 당이 다른데도 공약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분 사회적인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타이페이시 초당적 협력을 하는군요. 협력이 아니라 이제 다 공약이 모든 당 후보들이 다 공약을 받아버렸으니까 타이페이시는 2만 호 목표가 있습니다. 커 시장이 지금 2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목표를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베이시도 7,000호 공급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봤을 때 이제 가장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데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서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인가 제가 도시연구소에 있을 때 이제 이 팀들이 왔었어요. 와서 서울을 직접 보고 2달간 있으면서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약에 반영했고 그러고는 이제 저도 한번 다녀가서 거기서 한번 MOU를 체결했습니다. 신베이시랑은 이제 고문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타이페이시는 이제 MOU를 체결해서 협력하기로 했고 지난 몇 달 전에는 제가 또 그 가서 수도권 시장들이 다 모인 데서 그 공공주택 포럼을 만들었는데 기조 강연을 해달라 해서 제가 가서 서울의 주택 정책 특히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이제 커 시장이 그 이제 타이페이시는 이제 서울시에 비해서 26년이 늦어졌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서울에서 상당히 이제 서울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만의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 이제 후보의 대변인 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임대주택 정책을 받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다들 해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이제 해외에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울란바토르에서도 몽고에 거기에서도
이제 서울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명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랑 같이 적극 협력하자 해서 네.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 몽골 다녀오신 이유가 다실 때 저도 네. 같이 가서 SH공사랑 거기에 뭐 울라마토르시 그리고 이제 거기도 주택공사가 있어서 같이 MOU도 체결하고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고 서울시가 이제 정책을 해외에 이제 소개하거나 수출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서울시의 정책 수출 사업단을 SH공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울시의 정책들을 해외에 홍보하거나 네. 또는 이제 실제 계약하거나 이런 걸 할 때 SH공사가 이제 실행기관으로서 좀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이 아시아의 공공임대주택의 모델이 되고 있다. 상당 이런 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네, 아마 저희 팟짱 애청자들만 이 소중한 정보를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촌, 서울의 서촌 그리고 홍대 주변 뭐 이런 지역을 보면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한데요. 세입자들이 계속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론가 밀려나고 있고 이것 역시도 좀 주거복지 차원에서 SH공사가 좀 도와드리거나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은 좀 없을까요? 참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뭐 옛날로 말하면 신사화다 뭐 이렇게 신사화, 예. 회춘 이렇게 옛날에 불렀었거든요. 네. 도시 회춘이다. 도시 회춘. 네네. 이렇게 젠틀이라는 게 이제 젠틀맨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도시가 되살아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였는데 네. 요즘은 이제 도시가 세련화되고 고급화되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임대료가 오르거나 특히 이제 주택 부분도 있지만 이제 상가 쪽에서는 이제 네. 임대료가 올라서 원래 있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이런 문제를 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이제 부작용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공공의 역할이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성동구 같은 데서 이제 미리 네. 이제 그 기반 시설 지원해주거나 이런 조건으로 이제 세입자하고 가옥주 토지주랑 이제 협의해서 미리 협약을 맺거나 또 상생하는 이제 협약을 맺도록 이제 유도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보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요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동시설을 할 때 그 공동시설 개선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버리면 거기 살던 사람은 없어지고 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와버리기 때문에 그 이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 기간을 좀 장기화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모델들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잘 되진 않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의 세입자에게 6년간 이제 임대료를 거의 고정시키는 이런 게 리모델링 지원형 임대주택으로 예. 박우수 시장님 들어와서 그 장기한 신주택의 한 유형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요즘 이 전세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임대료를 안 올리는 걸 수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좀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그런 것처럼 공공이 기반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그 활성화를 또 리모델링 지원하는 이런 긍정적인 그 인센티브가 있는 대신에 네. 적절한 이제 규제나 관리 또는 합의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이제 논의와 또 모형 개발 또 우리 공사가 또 가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찾도록 좀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H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나저나 SH공사 부채 문제 네.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7조 원 가량의 부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갚으셨어요? 이게 조금 이제 혼란스러워서 네. 지금 이제 부채랑 채무가 좀 다르거든요. 네. 부채는 장부상의 회계상의 이제 그 개념이고 네. 주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채무라 해서 이제 금융 그 이자를 그 만들어내는 그 부채 상환해야 될 부채를 이제 채무로 이렇게 네. 구분해서 하는데요. 우리 공사는 부채로 잡히는 게 그 중에는 좀 어쩔 수 없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 우리가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부채예요. 우리 전체 부채가 그 지금
16조 한 9천억쯤 되는데요. 16조 9천억.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6조 5천억이 보증금입니다. 전세 보증금.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그 다음 사람이 또다시 올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부채라고 볼 수 없네요. 사실상. 근데 회계상은 부채입니다. 회계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선수금이라 해서 네. 미리 이제 땅을 팔았는데 또는 건물을 팔았는데 아직 그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땡겨받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채가 또 선수금이라 해서 사실은 뭐 남 줄 것도 아닌데도 장부상은 이것도 부채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기금이라고 해서 네. 지금은 이제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는데 네. 장기간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도 부채로 잡혀 있으니까 이런 부채가 이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한 해 10,000원 이상 하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착한 부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채가 많은 게 위험하다는 이런 식으로 좀 볼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기준에서 좀 배제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리는 부채인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자를 낳는 것이고 이런 부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줄이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처음 왔을 때 13조 한 7천억 됐던 부채가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 6조 4천억쯤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조 6천억에서 약 한 7조 한 2천억 정도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작년에 7조 원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거의 6조 5천억을 SH공사가 갚았으니까 대부분 부채를 이제 갚았고 저희들 추가로 이제 부채 감축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부채를 위험하지 않다면 이제 공공 임대주택 확보나 공공 확보를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안정성하고 이런 공공성 간에 이제 일종의 좀 기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서 기업의 건전성을 훼손할 정도는 이미 이제 넘어섰고 저희들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부채 비율 또 15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주 양호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면 부채 비율이 거의 10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가장 안전한 기업이고 실제 또 트리플 A의 신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우려하실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마지막 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들의 좀 이제 겨울방학 시작해서 겨울방학이 끝나고 내년 2월 봄방학 시즌이 되면 또 엄마들이 또 아버지들이 걱정이 커지십니다. 아,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지? 이게 전세, 또 전세 때 요새는 또 월세도 많아졌어요. 반전세 이래가지고 전세 다 못하겠으면 좀 절반만 하고 나머지는 또 월세로 하라. 뭐 이런 조건들이 많아서 그야말로 이 전월세 난민들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2016년 SH공사는 좀 이런 도시 서민들 또 주거 안정, 복지를 위해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2015년 이제 올 한 해가 그 새롭게 비전 설정했던 이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 그 도시재생 이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이제 비전 설정하고 전략을 개발하고 또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또 구성원들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좀 초점 맞췄다면 2016년에는 이제 그것을 좀 실행하는데 더욱더 좀 강조점을 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거복지 쪽에서는 앞서 이제 서울시에서 공약으로 발표했던 이제 8만 호를 실행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할수록 이제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이 구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올해 개발한 게 이제 서울리츠거든요. 네, 서울리츠. 서울리츠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도 그 임대료는 시세 한 70 내지 80%로 싸고 그래서 이제 거주권이 보장되면서도 우리 부채를 좀 최소한 늘리도록 만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리츠라고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 이제 19.9%만 투자하되 AMC 기능들을 그 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우리 공사가 맡으면 임대료도 관리하면서 입주민도 관리하고 그다음 그 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돈은 최소한 투자하면서 공공성을 유지하게 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생기는 부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달성을 하되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서울리츠라는 거를 그 원래 7월 30일에 박원순 시장이 이제 SH공사에 대해서 이제 그 역할을 하도록 공식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2만 호를 2018년까지 공급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좀 이제 추진해서 기존에 8만 새로 지어지는 건축인 건가죠? 사업 모델인데 지금 이제 LH나 또는 이제 민간에서 이제 뉴스테이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리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리츠도 있고, 근데 그 리츠는 분양 가능한 이제 리츠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양을 하지 않고 또 시유지를 이제 가지고 이제 출자하는데 우리는 시유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지속적으로 거주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모델이라서 한 8년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모형보다도 우리가 약간 그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우월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홀몸 어르신주택, 노인분들만 모셔서 이제 만든 주택도 있고요. 모자가정주택이라 해서 홀로 된 여자분들이 애를 집에 맡겨놓고 자기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타가서 어린이방 집을 이제 그 건물에 5층에 갖다 놓으면 애를 그거 맡겨놓고 자기는 갔다 오고 다시 하고 이게 이제 동작구에 동작구랑 우리 MOU를 맺어서 지금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전숙이라 해서 이제 뭐 창업하면서 또 주택도 공급하는 이런 도전숙, 도전하는 사람들의 주택 이런 거. 그다음 의료 안심주택, 여성 안심주택, 예술인 주택, 청년 협동조합, 뭐 대학생 주택인 희망 하우징 뭐 이런 식으로 계층별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한 20가지가 넘는데요. 앞으로 뭐 논문거리네요, 진짜. 재밌습니다. 둘리숙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둘리숙. 거기는 지금 도봉구에 둘리들이 살아요? 둘리 만화 있지 않습니까? 만화가들의 주택. 지금 서울시도 지금 이제 연극인 주택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테마를 가진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을 좀 활성화하고 또 브랜드화하고 또 지역을 재생하는 데도 좀 쓰고 저희들은 임대주택을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지고요. 지금 만리동에 이제 막쿱이라고 있습니다. 막쿱 만리동 예술인 주택인데요. 줄이 뭐 영어로 하면 이제 막쿱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미술가, 음악가, 연극인, 건축가 이런 분들이 모여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수지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었는데 그분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제 전시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연극 공연도 하고 이러신단 말이죠. 그분들은 대신 아주 저렴하게 임대에 사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임대주택이 단순히 저렴한 주택, 뭐 돈 없는 사람이 사는 데다 이런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모형들을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더불어 사는 이제 기반을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좀 열심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또 실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12월 2015년 마지막 순간에 SH공사 변창흠 사장님 안 모셨으면 정말 저희가 이런 소중한 재밌는 얘기들 잘 모르고 넘어갔을 뻔했다 싶어요. 다들 고맙습니다. 막 정치가 심각하니까 뭐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그래도 동네에서 둘리주 막 온갖 것들이 정말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 연극 공연도 한번 보고 싶고. 아니 가보셔서 좀 취재도 해주시고 이러면 좋죠. 실제 취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전숙 같은 데도 많이 방송에 나왔고 또 박원순 시장님이나 또 문재인 대표도 다녀가셨고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를 홍보하는 데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도전숙은 그렇고 그다음에 모자가정주택도 뭐 언론에도 여러 차례 돼서 그 1호, 2호가 착공했고요. 3호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 다른 지방자치구청에서도 다 이제 배우러 오는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 몇 군데 지금 신청해서 거기 다 합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의 공공주택 정책을 쓸 수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창의적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게 바로 네. 창조경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하셨는데 실천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네요. 뭐 여러 같이 해야죠. 저희들 뭐 하여튼 아이디어를 모으면 네. 같이 생각하면 네. 뭐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같이 풀면 풀릴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모으면 저희도 뭐 도시가 뭐 좋아지고 사람이 살만한 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네네. 훈훈해지고 행복감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해피니스트. 해피니스요. 해피니스. 예, 행복. 네, 행복. 서울 행복. 서울 행복. 네, 예. 그래서 SH 이렇게 저희들 예. 그렇게 불려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른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팟짱 애청자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새로운 주택 정책, 도시 정책을 만들고 또 SH공사가 공공이지만 공공은 이제 관료적이고 무능하고 딱딱하다 뭐 이런 이미지를 벗고 그야말로 전문가고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출발하는 SH 더욱더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이나 또 청년 일자리 관련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역점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좋은 역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 새해 좋은 꿈 꾸시고 다시 한번 대박 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대한민국은 왜 되찾고 싶었던 나라에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된 것일까? 대한민국은 왜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하는 나라가 된 걸까? 대한민국은 왜 국정교과서 체제로 퇴행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현대사의 진실과 화해를 위해 노력해온 비판적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의 새 저서 대한민국은 왜에서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국정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은 왜? 사계절 출판사.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나서서 넓혀주는 지침이 어제 발표가 됐지요. 노동계는 지금 노사정 합의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노동 양대 지침, 이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노동인권과 더불어민주당 은수미입니다. 예, 정말 노동인권과 더불어 해주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정부가 양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것인데요. 우선 이 지침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냥 저는 한마디로 정부가 해고지침을 발표했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정부가 해고지침을 발표한 그날 그래도 다른 소식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조금은 하고 가고 싶습니다. 2646628인데요. 네. 2646명이 해고됐고 6년을 싸웠고 28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인데요. 어쨌든 정부가 해고지침을 발표한 그날 그 179명부터 내년에 복직이 될 거란 미안의 합의라고는 하지만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고지침을 발표하긴 했으나 우리가 특히 정치가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그러면 또 바뀔 거다. 이런 소식도 있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희망적인 것부터. 예. 그렇죠. 예. 희망적인 것부터 하고요. 네. 정부 웃긴다 이런 얘기를 하자고요. 아니 어느 나라에서 정부가 해고지침을 발표합니까? 기업이 그렇다면 그래 이해는 돼요. 근데 정부가 해고지침을 나서서 발표하는 나라 참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까지 국가의 명예까지 다 팔아먹고 나서 이제는 국민은 목숨까지 내주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라서 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정부가 밝힌 이 지침대로 기업이 이행을 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저성과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 정치가 좀 어떻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어 갈지 이건 좀 어떻게 무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싶기도 한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 의원님 좀 어떤 생각이세요? 우선 제보를 좀 부탁드리고 이미 제보는 들어와 있습니다. 제보. 그래서 일부 제보들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노조가 없는 곳에서 네. 트윗이나 뭐 페북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계신데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러저러한 발표를 했다. 그런데 노조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몇 개월이라도 버텨보기라도 하는데 90% 이상이 지금 노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그런 현실을 광범하게 모여서 계속 폭로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이제 발표를 계속 저는 할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예전에 ILO하고 유엔에 이 문제를 문의를 했었습니다. ILO하고 유엔. 그러니까 법을 우회해서 네. 헌법과 노동법을 우회해서 정부가 이런 지침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제소하거나 함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이제 응답은 ILO 쪽에서는 아직 지침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지침을 발표한 거라서 여기서 ILO에 이 문의를 하고 제소 절차를 좀 밟아볼 생각이고요. 네. 유엔에서도 사실은 이런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서 네.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라. 물론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물론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좀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유엔 인권위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좀 문제를 삼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어쨌든 선거 공간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우리 당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이런 것을 문제 제기하고 긍정적으로 오히려 청년 3당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예전처럼 현장에서 부르시면 제가 지역에 있긴 하지만 뛰어가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저희들이 그럴 수 있도록 정치가 여러분들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도 함부로는 못해요. 이게 한국 사회에 있는 것이라서 이런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기업도 함부로 못하고 어쨌든 자기 브랜드를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1년에 190만 명 해고돼요. 이직자까지 포함하면 560만 명이 해고나 이직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더 필요한 것은 줄이는 거죠.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해고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동안은 사실 그 정부가 혹은 또 사용자가 회사가 마음대로 평가해서 쉽게 해고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불가능하진 않았어요. 했어요. 했어. 다만 일부에 해당됐어요. KT처럼. KT가 한 3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의 3만 9천 명 가량 해고됐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런 식으로 해고시켰어요. 저성과자라고 낙인 찍어서. 그리고 MBC나 이런 데도 그렇게 했잖아요. 저성과자, 무능력자, 교육 대상자 해가지고 1년을 뺑뺑이 돌리는 방식도 썼죠. 네.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뭐 네. 대중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한 것은 이번에 그렇죠. 처음인 것 보편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업무 능력 그리고 근무 성적 부진, 업무 지시 불이행 뭐 이런 걸로 징계를 축적해 왔다가 해고하는 방법을 선택해 왔던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봐서 당신 일 잘 못해 그러면 나가 이런 게 굉장히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도대체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 이걸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상상 이상의 일을 하잖아요. 상상 이상을 하는 일. 예, 상식적으로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예전에 그랬대. 미국의 부시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의 이제 개혁적인 학자들이나 지식인 그룹에서 설마 미국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도 민주주의가 꽤 진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지죠. 한국은 그거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한국도 그래도 민주화를 겪었고 노동인권 문제를 그래도 조금 거론했기 때문에 설마 정부가 한 점도 있었으나 제가 판단하기엔 이 정부는 상상 이상의 것을 창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전 이런 건 그러니까 ILO에 변호사한테 문의를 했을 때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정말 황당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합의만 해도 국민들이 정말 충격적인데 거기에다가 노동 조건, 이대 조건 완화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국민들의 국가란 무엇인가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안을 보면 취업규칙과 관련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보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걸 보면 취업규칙 불이익을 만약에 변경한다고 하면 이게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없어지는 건가요? 사실상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도 이미 이제 이 지침이 얘기가 되면서 과반수 동의 문제가 논란이 됐었어요. 그리고 모 회사에서 제가 제보를 받은 것에 따르면 모 회사에서는 팀별로 할당량을 줬다는 겁니다. 팀별 할당이요? 예. 그래서 팀별 할당을 넘기지 못하면 50%를 넘기지 못하면 그 팀 전체를 업무 부진으로 몰아갔어요. 팀 전체를. 예. 사실상 이미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온건 노력을 했을 때 뭐 이렇게 그리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면 이건 이제 그 짓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주장은 그러면서 이제 독일인이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독일은 취업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 규칙이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독일처럼 취업 규칙 없애자. 그럼 취업 규칙까지도 전체를 우리는 취업 규칙을 사측이 정하지만 그중에 임금 및 근로 조건에 관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네. 아예 그러지 말고 취업 규칙 전체를 노사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노조가 없으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만들거나 취업 규칙 없애자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지금,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네, 지금 당장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 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특히 국회 환노위에서 정부 발표 지침과 관련해서 좀 해볼 수 있는 활동 계획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좀 이건 농담 아닌 농담이고 참 슬픈 농담인데 네. 우리가 노동학법을 너무 잘 막았나 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우회해서 이계 지침을 연말에 발표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동학법에 저쪽도 통과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통과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너무 잘 싸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두 개 지침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환노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 봐야죠. 그러면 환노위 전체 의원이 달라붙어가지고 현장 상황을 수시로 제보를 받고 수시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다, 위법이다,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나가면 사실은 4월까지는 좀 함부로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선거 시즌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함께 살자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아니 업무 부진자도 회사가 안고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경영계 쪽에서요? 아니요. 일반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요. 자기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보다 좀 능력이 부진한 동료가 보이길 수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 기준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시험은 꼴등인데 음악을 잘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도 한 가지 기준만 보면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는 걸로 보이고 어쨌든 못하는 것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업무 부진자들을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대답은 업무 부진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공정한가를 차치하고라도 안고 가는 게 회사입니다. 라고 답변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이 위험할 때 그 기업이 그리고 혹은 이윤을 못 낼 때조차도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그 기업을 쌓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건 단지 기업이 이윤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기업이 사회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으로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기업에게 사용당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불임을 당하기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업무 능력자임을 평가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노동자한테 직업이라 함은 그냥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이웃과 친지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사회적 존재로서 이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에게조차도 그 기업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양보하는 것처럼 기업에게 노동자에게 어려울 때 그들을 품어 안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헌법과 노동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해지다 보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가 피까지 바쳐서 노동법 개혁하라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생각하시는데 기업이 안고 가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정말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지금도 징계해고를 해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다 있어요. 일단 다 했고 그러니까 1년에 180만 명, 190만 명이 해고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근데 문제들에 더 하라는 대해서 거냐는 그러니까요. 그럼요. 자, 이렇게 노동자들을 다 쫓아내고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로봇이 세금 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로봇이 세금 내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아이고 그래 정말. 그게 꿈이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국민이 이기는 정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길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이 야당이 좀 더 잘하면 좀 이제 덜 고통스러울 텐데 지금 사실은 마음도 많이 상하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국민을 이긴 정부는 없었어요. 네. 이길 겁니다. 우리가 이길 거고요. 저도 이길 거고 여러분도 이길 겁니다. 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방송인데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